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을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죠. 떨어졌을 때는 디스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해서 개념과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념을 알기 위해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은 왜 해야 하나 하고 글을 써봤는데요. 우리 회사는 공사 기간이 5년 걸리는 규모가 큰 정부 공사를 낙찰하였다. 사장님과 직원들은 공사 수주에 모두 기뻐하였다. 첫해 공사를 맺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첫째 해는 자재비와 인건비 단가가 현실과 맞아 원활히 공사를 잘 진행하였다. 둘째 해부터는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하여 공사를 해봐도 회사는 별 이윤이 남지 않았다. 셋째 해부터는 오히려 공사를 해봐도 이윤은커녕 회사가 적자가 날 지경이었다. 5년에 걸쳐 공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준공을 하였으나 회사는 이 공사로 인하여 적자를 감수하여야 했다. 이렇게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공사는 수주를 해봤자 손해라는 것을 알았다.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물가가 몇 프로 올라야 물가 변동을 받을 수 있나요? 물가는 3% 이상 오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5% 이상 오르거나 5% 이상 내렸을 때 물가 변동이 대상이 됐었는데 이 5%와 3%가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에서 많이 반발을 정부에 건의를 했죠. 그래서 3%가 적정하겠다 해서 3%로 지금 법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3% 이상 오르면 발주처에서 알아서 해주나요? 절대 아니죠. 계약업체가 근거 서류를 작성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청구하지 않으면 안 되죠. 물가가 3% 올랐으니까 3%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청구입니다. 그러면 청구하면 즉시 받을 수 있나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변경을 한 후에 이제 공사가 기성을 받거나 준공을 할 때 그때 이제 같이 받는 거죠. 따로 물가 변동 조정 금액만 받는 건 아닙니다. 물가 변동은 최소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91일째 되는 날부터 청구를 합니다. 계약일은 불산입하기 때문에 91일째 되는 날부터입니다. 3% 변동 시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입찰일을 기준으로 해서 3% 이상 상승한 날부터 기준을 하는데요. 그 기준 날짜를 조정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조정 기준일. 물가가 3% 이상 오른 날을 3% 이상 올라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날이 조정 기준일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 그런데 왜 입찰일로 정했냐면요. 이게 공사를 순서대로 보면 먼저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 발주를 하죠. 발주처에서. 그 다음에 입찰 공고를 냅니다. 입찰 공고. 그 다음에 또 입찰을 하죠. 이게 입찰일이라고 하죠. 입찰하는 날. 그 다음에 적격 심사를 해요. 그 다음에 적격 심사가 또 통과가 되면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는 이런 단계로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계약일부터 해가지고 계약일부터 물가 변동 3%가 올랐느냐 이걸 따졌는데 설계는 이미 벌써 설계하고 공사 발주하고 입찰 공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기간이 길게는 뭐 6개월, 짧게는 6개월, 어떨 때는 뭐 1년도 걸리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미 물가가 다 올라가 있어요. 계약에서 착공을 하다 보면 물가는 이미 옛날에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업체가 손해를 보죠. 그래서 발주 당시부터 하자, 설계 당시부터 하자 의견을 나누다가 그러면 입찰일로 하자,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찰일로 나중에 바뀐 겁니다. 원래는 계약일이었었는데 물가가 3% 이상 올랐다는 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죠? 이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 조정률이나 지수 조정률로 합니다. 품목 조정률이나 지수 조정률은 이제 한번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자, 그럼 품목 조정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입찰 당시와 변동 당시. 처음에 입찰일과
시간이 지나서 물가가 올랐을 때 이걸 변동 당시라 하죠. 이 가격의 등락률을 알아봐가지고 계약 단가와 비교해서 등락폭을 산출합니다. 그 다음에 내역 수량의 등락폭을 곱해가지고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계약 금액으로 나누면 품목 조정률이 나오는데요. 용어가 좀 복잡하죠. 품목 조정률은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수 조정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 내역 금액을 노무비, 기계경비, 광산품, 공산품, 산재보험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A에서 Z 비목으로 나눕니다. 비목으로 나누는 거죠. 비목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그 비목군별 지수 상승률을 비목군별 얼마나 올랐는지 그 비목군별 지수 상승률을 알아봐가지고 그걸 비목군별 금액이 차지하는 개수에 곱한다. 그래가지고 지수 조정률을 산출한다. 이것도 처음에는 용어가 어려우실 거예요. 뒤에서 지수 조정률 산출 방법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지수 조정률에서 지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이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산품, 공산품 여러 가지 A에서 Z까지 비목 중에서 생산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산자 물가지수를 반영을 하고 노무비는 시중 노임단가 지수를 적용합니다. 자, 정부 노임단가는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 건설협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죠. 그러면 시중 노임단가를 공사 부분이 한 100여 개의 종목이 되죠. 보통인부, 특별인부, 조적공, 미장공, 목공 해서 한 100여 가지가 되는데 그걸 다 더해가지고 100가지면 100가지를 다 더해가지고 그걸 다시 100으로 나눠요. 그러면 평균 노임이 나오겠죠. 이 평균 노임을 갖다가 100으로 한 지수로 해가지고 그게 평균 지수가 1% 올랐느니 5% 올랐느니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중 노임 단가 지수라고 하는데 그것도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사를 완료하여 기성 처리된 부분도 대상이 되나요? 전체 공정 중에서 기성된 부분은 안 되고 앞으로 해야 할 미성 부분 공정만 물가 변동 대상입니다. 이미 공사를 했다는 것은 그 물가 변동 대상이 아니죠. 이미 다 공사가 끝난 거기 때문에 물가는 그 이후로 올랐죠. 선급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선급금 비율만큼 물가 변동 금액에서 감액한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 변동 금액을 1억을 갖다 받는다고 예를 들면 처음에 공사 착공할 때 30%의 선급금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다가 30%를 곱해서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1억 중에서 3천만 원을 공제한 7천만 원만 물가 변동으로 받는 거죠. 특정 한 가지 자재만 폭등할 경우 받을 수 있나요? 15% 이상 오르면 가능합니다. 15% 이상 어떤 한 품목이 근데 이 품목이 그 한 품목이 전체 금액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이어야 되죠.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면 큰 의미가 없겠죠. 돌을 예를 들읍시다. 돌이 수입이 중단됐다든가 어떤 생산지에서 고갈이 돼가지고 갑자기 돌값이 막 올라요. 그러면 돌이 들어가는 공사가 많은 경우에는 공사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그 돌값이 15% 이상 오르면 그 돌값에 대해서만 물가 인상을 해준다는 거죠. 물가가 오히려 3% 이상 하락하면 어떻게 하는가요? 3% 이상 하락하면 발주처에서 근거 서류를 작성 후에 감액 조정을 하겠죠. 이건 이제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게 해야 합니다. 물가가 3%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 마이너스 3%를 시키지 않으면 국가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되죠. 시공사에서는 억울하지만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감액을 당해야겠죠. 그 다음에 물가 변동 에스컬레이션 업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물가가 올랐을 때는 시공사에서 이제 이게 돈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시공사에서 자기 현장에 물가가 3% 이상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이거 예상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몇 가지 중요한 공산품하고 이제 농무비 이쪽만 계산해보면 대충 3%가 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처와 물가 변동 대상 물량을 협의를 합니다. 이건 왜 하냐면 물가 변동 서류를 다 만들고 난 뒤에 기성 부분을 포함을 시켰다든가 이런 경우를 또 발주처에서 또 크레임을 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감독들이나
그쪽 발주처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지수 조정률을 산출하는데 시공사에서 그 지수 조정률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합니다. 이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물가가 3% 이상 올랐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이제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물가 변동 조정 신청서를 접수를 합니다. 청구를 한다는 거죠. 청구. 그러면 발주처에서 물가 변동 대해서 3%가 넘는지 이제 산출서를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을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럼 물가 변동 디스카레이션, 물가가 떨어졌을 때 업무 처리 절차는 발주처에서 이제 해야죠. 발주처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발주처에서 예상을 했을 때 마이너스 3%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시공사와 물가 변동 대상 물량을 협의를 합니다. 어디까지 공사를 했고 앞으로 잔여 물량이 미성 물량이 얼마인데 여기는 디스카레이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한 뒤에 발주처에서 지수 조정률을 산출하는데 발주처에서 직접 작성할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직접 작성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은 요새는 많이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하죠. 그래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물가가 마이너스 3%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제 시공사에 물가 변동 조정을 통보합니다. 3% 이상 하락했으니 얼마를 깎겠습니다. 그러면 뭐 시공사에서 억울하지만 시공사에서도 검토를 하죠.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변경 계약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 변동 후 내역서 작성은 어떻게 하느냐? 산출 3%가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이것은 물가 변동 지수 산출 과정에 그 용역기관에서 만든 책자는 따로 있지만 내역서에 대한 어떻게 반영하느냐? 내역서에서는 계약 내역서가 있죠. 그 원가 계산서에 보면 부가세가 있습니다. 부가세 밑에 하단에 물가 변동 조정 금액에서 물가 변동 일식, 물가 변동 조정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부가세 밑에다가 1억을 포함해서 넣어가지고 총 계를 내는 거죠. 그러면 그 1억 안에는 부가세 밑에니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까지 넣어야겠죠.